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예, 이번 주가 저번 주구나. 이번 주죠. 이번 주에 2630선에서 860선의 시장의 긴축이나 침체 등 악재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해서 등락을 반복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얼추 맞췄습니다. 2630선하고 860선까지는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을 보면은 이제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는 가시적인 신호가 등장해야 하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증시는 박스권 장세에서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또 글로벌 주식시장이 22의 금리 인상 발표와 중국의 코로나 재규제 이슈로 하락한 점,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경계 심리 등으로 이제 증시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CPI 발표가 오늘 밤에 있는데 일시적인 안정세가 발표되고 추출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경기 침체 이슈와 기업 이익 둔화 가능성이 다시 부각돼서 우리나라 증시와 하락 기조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중국이 요새 막 규제 완화도 하고 그 플랫폼 규제서부터 다 완화하고 지금 경기 부양하고 기준금리 인하하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가냐 이러는데,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중국 증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아시아 증권 그 바운드리를 갈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중국하고 이제 다른 이제 블록에서 벗어나서 미국 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악재가 나오면 우리도 커플링 현상으로 미국의 악재를 따라가는 거고, 중국의 호재가 나온다 해서 우리가 중국의 그 아시아 증권으로 묶여서 가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쵸? 이건 상식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대규모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디커플 현상으로 갈 거예요.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하고 이 증시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국 증시가 오르면은 홍콩 항생 지수하고 대만 가권 지수는 오를 수가 있어요. 걔네는 중화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이슈도 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부담에 따른 중소기업 실적이 우려가 악화돼서 결국 다음 주는 2570선 850선까지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 나는 상방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의 플랫폼 규제 완화하고 IPO 기업이 활성화돼서 미국 관세 인하 150개 품목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시아 증시에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상방으로 보시면 되고, 아니다, 22 통화정책회의와 중국의 또 다른 코로나 규제 소식으로 금융 전반의 위험자산 부담이 커져서 결국 기업의 경기 둔화 같은 이슈와 같이 함께 하락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밑으로 하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2가 7월에 9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올해만 150bp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22는 25bp 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마 시장 충격이 클까봐 25bp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9월에는 50bp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 정도 갖고는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유럽 금리가 저기 지금 현재 인플레가. 그래서 결국은 50bp를 해서 결국은 내년까지 2%포인트까지는 유럽도 할 거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 3% 정도 포인트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는 디플레 세상은 안 올 거예요. 즉 낮은 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저는 2년이 지나도 3%대, 최소한 3, 4%대 사이에 물가 인플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옛날처럼 디플레이 환경과 이제 저금리 세상은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공부하셨으면 그 이론상으로 뭐 이상한 거 경제학 책이나 보지 말고 좀 현실을 보세요. 자, 그리고 JP모건 골드만의 이제 클로노빅하고 브람 카플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소비 성장 상황과 소비 성장이 팬데믹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중국의 경제 재개 등을 고려할 때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연준이 6월, 7월, 9월에 금리를 50bp 인상할 예정이지만 11월 중간 선거에는 인상을 잠시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가가 그 사이에 한번 오를 거라고 얘네들은 이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스 대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앞서 2년간의 평균치보다 2배 이상 급등할 경우 경기 침체를 피할 전례가 없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유가가 50달러보다 지금 2배 이상이 110달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했고 또 윌슨과 하트넷이라는 전략가가 있어요. 이게 유명한 분들인데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기존보다는 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가 주가가 반등해도 최대 5% 수준 안에서 놀 거다 이거죠. 그만큼 크지가 않다는 거죠, 오르는 게. 그래서 수익률에 대비해서 노동시장이 둔화돼서 팬데믹과 관련해서 경제 차질이 좀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인플레는 둔화될 수 있지만은 경제 차질 지표가 와서 조금 하방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국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상원의회에 임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2만 달러까지 붕괴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게 누구죠? 권 대표가 만든 루나2가 지금 10분째 토막 났다고 지금 또 잠적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2만 달까지 붕괴될 거로 예상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재고 증가도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여행, 오락, 외식 등으로 이동하고 있고, 인플레 압력으로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적 소비 패턴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거, 변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은 곧 기업 실적도 재고가 끝나면 둔화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재고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이 2.9%로 하향했다는데, 그건 올해 1월에 원래 4.1% 하향 조정한 것에 대비 얘기한 겁니다. 원래는 4.9%로 했어요. 옛날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평균치보다 2% 근접 하향 조정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 수압시장의 트레이들도 앞으로 5개월간 10회가 8.5% 웃도는 수준을 점치고 있어요. 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수압시장 트레이더들이. 5개월간 고인플레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인플레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8%대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선거 때까지. 그래서 중간선거 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선거 때까지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켓워치 보시면 나옵니다. 공부 좀 하세요. 마켓워치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CNBC 차트 분석가들은 현재 증시의 주가가 바닥을 찍기 전에 변동성 국면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S&P 500의 상단은 4,200에서 300까지 보고 있고, 하방은 3,400, 500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가도 만약 주가가 랠리를 이어간다면 4,200대까지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코노미스트 유로존 올해 컨센서스 예상치가 더 느리게 성장하고 1분기 가계 소비가 0.7%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더 악화되면 악화된다 이거예요. 1%대로 더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비가 더 타격을 받아서 ECB가 결국은 6월에 종료를 하고 7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지만 9월에는 50bp 빅스텝을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발표를 했어요. 이제 아까 7월에 정책 금리를 일단 25bp 충격이 클까봐 그런 거야. 25bp를 한 거야. 얘네 뻔히 알아요. 못 잡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9월에는 이제 50bp 하고 그 다음에도 50bp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내년까지 2%포인트까지 올릴 거예요. 이제 11년 동안에 이제 디플레이션 환경이 끝났다 이걸 예고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옷 벗으세요. 그러니까 주식 하지 마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노동으로 그냥 땀 흘리면서 돈을 버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CNBC가 이제 오늘 이제 22명의 CTO 전문가들한테 CFO죠, 재무 전문가 CFO들 조사를 했더니 77%는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 안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부 100%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22명 전부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오는데 77%가 내년 상반기에 온다. 나머지 22%는 하반기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하고 달러 연관관계를 제가 한번 표를 봤는데, 미국 경제가 급격한 하락 신호를 보일 때 달러 강세를 나타냈어요. 달러 약세할 때는 완만하게 가지만은 달러 강세할 때는 급격한
이제 뭐랄까 경기 침체나 이런 일부 안 좋은 게 와서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국면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근데 오늘의 이제 이슈는 저거를 한번 해보려고. 신재생 기술과 탄소 중립 관계. 이 얘기는 뭐냐면 과학이 이제 16세기에 태동돼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이 있었으면서 혁명이 이루어지고 기술은 이때까지 생존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발명은 경쟁 개선할 때 해왔어요. 경쟁을 안 하면 발명도 멈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기업도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금융도 기생해왔고 반대로 과학이 멈추면 기업이 망하고 금융도 사라집니다. 아직 과학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생하는 금융도 회사도 있고 일부 기업도 이렇게 수익을 멈추지 않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있어야지 방산이 있고 방산이 있어야지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SMR 원전하고 뭐 이것도 좋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내가 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인플레 시대 때문에 지금 탄소세 얘기가 좀 수그러든 것 뿐이지 분명히 이제 리세션 와가지고 또 좋아지면은 유럽은 결국은 탄소 중립세를 매기고 말 겁니다. 국경세를. 그래서 결국은 저번에 얘기했던 그 기억나세요? 이 신재생 에너지를 IT 기술을 도입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전체 자동차 밴드 일자리보다 더 많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석탄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도 싸고 또 IEA 기준 연평균 일사량이 독일보다도 50%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태양광 우리나라 하면 돼요. 잘 저기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익을 돌려준다고 얘기해가지고 덴마크 방식으로 하면은 금방이에요. 이거 농지에서 한 3%만 지으면은 지금보다 20배 금방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탄소 중립 달성을 해야지 우리가 국경세도 안 물리고 탄소 중립세도 안 물어요. 두고 보세요. 이거 능기적 해가지고 결국은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 암모니아, 플라스틱 8가지거든요. 거기서 탄소 국경세를 매겨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준비 안 해가지고 이제 뭐 주가가 떨어지니 뭐 씨발 기업들은 빨리 준비해야 되니 뭐니 또 그 소리 할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지금 고인플레 때문에 지금 뭐 원전에 신경 쓰고 이러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알베, R200하고 ESG 나머지 또 그 얘기도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 국부 펀드들이 투자를 안 하겠다고 또 뺄 거예요. 지금 이 얘기들 계속 나와요. 네덜란드 국부가 돈을 뺀다는데 덴마크도 뺀다, 캐나다도 뺀다는 얘기를 경고를 했었어요. 작년 재작년서부터. 근데 우리나라 경제방송에서 안 하는데 분명히 이거 영향 나옵니다. 그래서 블록딜이 연달아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2,450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연기금 애들이 뺀다고요. 나중에 돈을.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50단까지 쌍곡점을 바닥을 찍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추 한 달, 두 달 안에 2,450단 갈 수가 있어요. 네. 빨리빨리 안 하니까 탄소 국경세하고 이런 거를 신재생은 네. 어차피 할 거라면 같이 하라 이거야. 나는 그거예요. 뭘 이건 왜 안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 왜 이쪽으로 안 밀어주는지. 네. 그럼 두둑에 맞습니다. 하방으로. 이게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지금 정책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원전을 왜 키우는지는 모르겠어요. SMR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또 한 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신재생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수소 쪽으로 이렇게 밀고 가야 돼요. 이게 UAM하고 자율주행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좀 좋은데 그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쿠츠네 측 곡선을 한번 보면 1인당 탄소 배출 터닝 포인트가 이게 보시면 영국이 25,000달러고 독일이 28,000달러고 일본이 35,000달러고 미국이 5만 달러예요. 미국도 터닝 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13,000달러로 나옵니다. 중국도 지금 터닝 포인트 진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아직 멀었어요. 45,000달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빨리 숲을 조성하고 산업공정에서 탄소 포집 저장하는 기술을 여기에 이제 돈을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구 온도가 한 4도만 올라가도 동토층 포함해서 메탄이 폭발해가지고 옛날 3대 때인가? 폐륜기 시절에 세 번째 인류가 멸망했을 때 있었어요. 인류가 아니라 그때 지구 멸종 동생물들이 95% 멸망한 거를 상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저는 1차 산업혁명이 농업혁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산업혁명의 농기기를 발전시켜서 그전에 농업기술이지 농업혁명이 아니에요.
그게 1차로 보시면 되고 2차가 산업혁명이고 3차가 IT혁명이고 4차가 IoT 혁명이에요. 이제 이게 한 1000억 개 정도는 돼야 이게 혁명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 5차가 바이오 혁명이 오고 그 다음 6차가 아이로봇 혁명 서비스 혁명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신재생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결국 탄소 국경세 때문에 유럽이 지금 공인플랫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강력하게 이 중진국 새끼들하고 이 개발도상국들 매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리백 지금 기업들 선언한 기업들 몇 개 안 돼요. 분명히 나중에 늦게 하다가 능장 하다가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기술과 탄소 중립 기술 관계를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라 이거예요. 자,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이게 쓴소리였습니다.